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이 많아도 우리나라든 뭐 주변 국가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가진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글로벌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을 단 조금, 단 1%라도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제가 아닐까. 봉현이 형님께서 네, 요즘에 좀 관심 갖고 있는 이슈? 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이슈 부분을 계속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선 그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해외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 자산, 미국 주식이나 또는 미국 달러 같은 것들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걸 해칭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중동에서 최초로 이제 그 미군 사망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성명서를 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아 진짜요? 네, 복수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소식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전선이 확대되고 북한도 지금 핵 잠수함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이제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그 어떤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외부로 사실 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과거에 우리가 단일 공급망, 그러니까 정말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협력하던 시절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합심해서 그 나라를 왕따시키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미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공급망이 붕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옛날만큼 리스크가 떨어진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친서방 언론에서는 6개월 안에 그 러시아 제재하고 하면 저 나라 전쟁 수행 못한다 맞아요.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러시아는 실제로 지금 그 작년 2023년 기준으로 GDP가 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성장했어요?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 제가 연도 단위인지 분기 단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한 4에서 5% 정도 성장했다라고 하고요. 야. 그게 왜냐면 원유 같은 천연가스의 가격이 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익이 올라갔고 네. 군수물자를 계속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야.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일 공급망, 그러니까 모두가 한 마음일 때는 한두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의 손해였지만 지금처럼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이제 독재자나 어떤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위험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네. 그러니까 그 공급망, 그 자유주의 공급망 세계화 그게 이제 무너져서 네네. 아 이제 전쟁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옛날만큼 망하는 그런 네네. 지름길이 아니라 이런 네.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자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도 활용할 네. 수 있다. 네, 이익이 되는 상황이 이미 러시아 케이스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그 적극적으로 해외에 있는 전쟁이나 이런 데 자국 청년들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개입을 안 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또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예전부터 사실 그 주한미군 비용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이 그냥 고립주의를 택하고 우리 이제 미국은 원유도 세계 최대 그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고 그 모든 어떤 그 인재들도 다 지금 미국으로 다 빨아들일 수 있고 그런 이제 이미 구조가 짜여진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외의 지역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거지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지 뭐 무조건 전쟁이 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자산을 부동산과 주식에만 그렇죠. 가치를 저장하고 네. 그걸로 자산을 증식시켰는데, 이제 새로운 대안이 있고 그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네. 많이들 언급하시고 오태민 작가님도 아, 그렇게 네네네. 많이 언급하시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봉윤 형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세상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긴장감이 네. 올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 가치 저장 수단 편하게 이제 네. 그 자산을 갖고 네. 뭐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타국으로 네.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네. 사실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전혀 고민을 네.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이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만 비트코인을 바라봤었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도 계속해서 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그냥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체감되는 정도로 지금 체감될 정도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느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회사 신입사원 시절에 2년 정도 중동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란이랑도 비즈니스를 했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이집트, 레바논 여러 나라랑 이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랑 지금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네, 중동 담당자였던 제가 느끼는 실무자로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면 느끼는 그 어떤 체감하는 것들이 확실히 한 6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물론 그게 이제 무조건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다르다. 전쟁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만약에 뭐 이렇게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뭐 지진이 나면은 엎드려 있듯이 네네네. 책상 밑으로 들어가 네네. 그런 것처럼 네.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네. 봉윤 형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하드월렛 사용하는 네네. 법 이런 거는 익혀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배우기보다는 그쵸.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실제로 뭐 진짜로 전쟁이 벌어진 국가에서는 그게 실존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부동산이나 주식이 많아도 우리나라든 뭐 그렇죠. 주변 국가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가진 자산을 현금화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로컬 통화로 현금화 해봤자 그걸 가지고 국제 결제 수단인 그렇죠.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라 자체에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글로벌로 매도할 수 있는 자산을 단 1%라도, 총 자산에서 1%라도 보유하는 건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제가 아닐까. 비트코인이 필수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그냥 수익률 측면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네. 대표로 한 이 암호화폐가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네. 진짜 막 만약에 뭐 10억, 100억이다, 네. 10억이다 그러면 그걸 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엄청난 또 창고가 필요할 거고 보관하는 데 좀 그렇죠. 어려울 거 한데 네. 그 하드월렛에다가 그냥 넣으면은 네. 이 1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뭐 제가 더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드월렛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꺼낼 수 있는 열쇠가 들어가는 건데요. 어쨌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인 거죠. 우리가 그렇죠. 건물을 가지고 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금괴를 이만큼 들고 비행기나 배를 탈 수도 없고, 타더라도 누군가한테 걸리면 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혁신인 건 내가 이걸 가졌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점, 그게 조금 혁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하드월렛에 열쇠가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잊어버리면 네. 복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이 기기를 분실했다면 네. 그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키라고 하는 이 한 쌍의 이 어떤 암호화된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비밀번호를 제가 만약에 기억만 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기기를 하나 사가지고 어떤 회사의 기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회사의 제품의 기기를 사더라도 그래요. 같은 암호화 표준을 쓰고 있으면 거기다 입력하면은 제 비트코인이 언제 어디서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그 암호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군요. 개인키. 맞습니다. 대신에 그 비밀 키를 잊어버린다면 이제 제 비트코인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봉인 형님께서 두 번째로 네네. 좀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네네. 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네. 눈여겨보시는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출산율도 OECD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2등이랑도 차이가 큰 차이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급격한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고령화라는 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이제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면 이제 제조를 많이 못 하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네. 서비스도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고령화된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복지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입 세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세를 올리거나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는 정부의 어떤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재산,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같은 것들에 세금을 이제 올릴 수 있죠. 보유세. 네, 보유세든 뭐 양도소득세든 아니면은 뭐 그 시절에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이제 정치인이 발의한 무슨 법, 저희도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환경법 또는 뭐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수가 소수를 그 어떻게 보면 탄압할 수 있는 네. 그 구조가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많을수록 권리가 센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1인 1표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그 가진 사람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수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나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이 그 자산을 축적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초과 생산을 하는 것들은 하는 이유가 인센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초과 생산한 거를 미래의 나 또는 내 자녀한테 줄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가 초과 생산의 유인이 되고 더 많은 걸 생산해서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생산했는데 그거를 나라에 만약에 뺏긴다고 하면 우리 개인한테는 초과 생산에 대한 유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정부로부터 탄압받지 않고 내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 특히나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대만 다를 뿐이지. 네.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네. 결국 힘들어지면은 네. 백성들의 부를 빼앗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돈도 찍어내고. 네, 뭐 당백전도 발행하고. 당백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맞아요. 계속해서 지원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유발하니까 어쨌든 네,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투자를 하셨다면 앞으로 우리 인구 구조상 이제 어떤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증세 환경은 확정된 미래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이제 나의 어떤 초과 생산물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미래의 나에게로 보내든 또는 내 DNA를 가진 자녀한테 보내든 어쨌든 가치 훼손 없이 보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어떤 관점에서는 미국도 자기네들 잘 살려고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네.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막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나라 안에서는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듯 네. 미국은 미국의 국민들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주변국들을 좀 힘들게 하는 네. 그런 구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비트코인 같은 걸 사고 있으면 이제 그 뭐 화폐를 찍어내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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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네. 물론 최고점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근데 금리가 5%인데 이 가격인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도 대박이네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코로나 직전에 이제 야, 비트코인 또 그렇게 가격 볼 수 있네요. 진짜. 네, 그때 금리 뭐 1.75%였고 그 코로나 시절에 8천만 원까지 갔을 때는 금리가 뭐 1%도 안 됐었거든요. 야. 네, 그럼 먼저 금리 인하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덜 오른 걸 수도 있다라는 와,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또 현물 ETF 통과되면서 점점 계속 돈은 들어올 거고. 네, 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떴는데 예. 홍콩에서도 이제 아. 최초의 현물 ETF 아. 신청이 그래요.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후에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자국 내 비트코인 현물을 포용하려는, 그러니까 보유하려는 어떤 여러 움직임들이 이제 야.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아마 글로벌 자산으로 더 확고하게 이제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또 개인이 이 한 시대를, 한 세상을 조금 여유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